오늘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 서준식 저자님을 다시 모시고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이분이 현장에서 그 실제로 투자하고 경험했던 그런 가치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댓글로 워낙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해라. 서로 너무 가까이 얘기해서 침튄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오늘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뷰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훨씬 나은데요? 네. 요즘 워낙 시황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잖아요. 네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엄청 심한데 네.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요? 네, 지금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개미 동학 혁명이다라고 불리질 정도로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개인들이 지금 투자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투자 비중을 더 많이 높이거나 하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시장에서도 저는 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금 심리,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1번 탐욕스럽다. 2번 편안하다. 3번 공포스럽다. 글쎄요. 좀 요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좀 네.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시면서도 제가 아무리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 제 마음은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배제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배제하고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상황이 생기기 전서부터 네네. 주식 비중이. 네네. 그러면 이번 상황으로 확 떨어졌을 때 혹시 네.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일들을 하셨나요? 물론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절매 개념은 아니고요. 그 주식 비중을 늘리는 쪽이니까요. 네. 손절매 개념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C라는 주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장의 특징은 이 모든 주식들이 한꺼번에 모두 하락해 버려요. 네. 그러면 이 주식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제대로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다른 주식이 그 평가를 해보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하고 더 좋은 주식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뛰어난 주식으로 갈아타는 그런 쪽에 매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선정했던 종목들도 다 가치 투자에 적합한 네. 우량주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죠? 아니요. 작은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현업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소수의 종목에 몇 종목 그냥 장기 보유하는 식으로 그냥 계속 꾸준히 들고 있는 그런 매매였다면 저도 사실은 지금처럼 활발하게 매매를 해보는 적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은 지금 새로 투자를 하는 종목에는 상당히 우량 종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량 종목의 미래는 지금 일순간 어떤 충격을 받아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가치 하락이 없거든요.
오히려 가치가 더 좋아지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태다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량주를 사기에는 상당히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량주의 개념을 조금만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 네. 그 대형 기업들을 우량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가치가 있는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우량주 하는 거는 그 대형 어느 정도 그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조금 그 가격의 움직임은 좀 빠르지 않는 좀 약간 그런 쪽에 좀 무거운 주식들, 시가총액이 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요즘 패턴을 보면은 그 외국인은 막 엄청 팔아제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개인들은 이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한국 주식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 이유는 일단 가치의 차원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얼마 전에 그 소문에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에 지금 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그 환매 대금을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상당히 황금성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매도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인데 그들도 고객들이 돈을 빼가면 돌려줘야 뭐 상관없이 이 주식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냥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과거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도 셀코리아 러시가 있었죠. 외국인들이 엄청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었고요. 그때 그 많은 그 외국인 매도를 우리 국민들 내지는 우리 내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매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 변동성이 있는 거는 그 시장 환경이지 기업의 그 펀더멘털 자체에는 큰 그 영향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그 코로나 사태를 처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속단하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뭐 유례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또 그 대책 또한 유례 없는 대책으로 지금 방어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하면 어떤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그런 식당인데 그 식당 집이 갑자기 불타버렸어요. 불타버렸으면 그 식당은 망하는 걸까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뭐 정리하고 시작하면 그 식당 그 맛은 그대로니까 다시 뭐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한다는 일시적인 손실은 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가치를 측정할 때는 그 집이 타버렸으니까 그 집값만큼은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집값은 10억인데 시가총액은 100억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90억만큼 더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치보다 가격이 더 지금 이만큼 싼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위기를 판단할 때는 중요한 게 이 코로나 사태가 구조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면 문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단편적인 이벤트인가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구조적이라는 거는 발생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식당에 불이 나서 손실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좀 단편적인 이벤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벤트, 일회성 이벤트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동성, 그리고 네. 그로 인한 공포에 우리가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감정은 생기겠지만. 당연히 생기죠. 사람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모두가 막 죽겠다 그러면 같이 이거 아닌 걸 알면서도 무서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공포를 이겨내는 게 이제 투자자가 네. 이제 대처해야 될. 네,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룰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 그 원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그 룰에 따라서 그렇게 그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하신 게 각자 투자와 관련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네. 그 룰을 만들고 그 룰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럼 우리 소 교수님은 네. 그 여러 가지 룰들이 있으실 텐데 네네. 그 가운데 이런 위기와 관련된 어떤 룰이 있으시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지난 저서에 저의 그 자산 배분 원칙 10가지를 그때 기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그러면 위기에 관련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에 제가 어떻게 적고 있나 하면요. 네. 투자 자산의 10% 이상은 외화 자산으로 보유한다. 이런 게 있고요. 네. 투자 자산의 10% 이상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한다. 외화 자산 포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 옆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예상치 못한 주가 폭락 등 위기 상황에서 매우 요긴하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여윳돈을 일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요긴하게 이제 그렇게 아주 폭락했을 때 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원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다. 왜? 우리의 펀더멘털 기본이 뭔가 망가진 게 아니라 네. 그네들의 사정 때문에 그런 네. 거니까. 네, 가격. 이렇게. 네, 예.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 가격 떨어진 만큼 지금 우리들 기업들의 데미지는 그 가격만큼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그 이제 네. 매수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네. 정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원칙은. 저는 지금 이번 이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 자본시장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너무 외국인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주식들의 50% 이상은 외국인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그 번 돈의 50% 이상은 외국인들이 다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국민들의 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못한 상당 부분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내국인들은 주식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많이 휘둘렸어요. 외국인들이 팔면 거기 주가가 폭락하고 거기 휘둘려서 막 팔아내고 무서우니까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는갑다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손실을 보는 우리가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자본시장에서 유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 보유 비중을 늘림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성과를
이제 더 많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외국인의 그 주가의 휘둘림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 주식으로의 이 자금 이동은 약간 부의 재편 그리고 부의 지각 변동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부에서 상당히 참 그 불안한 요소가 뭐였나 하면 우리나라 재산의 너무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이렇게 몰빵돼 있다. 70% 이상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고 우리나라 국부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그거는 어떻게 봐도 좀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의 흐름을 정부 쪽에서 지금 많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쌀 때 이런 식으로 자금이 정시에 유입되는 거는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산 거를 너무 빨리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장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도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할 때 샀거든요. 네. 근데 조금 오르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안 판다라는 당장 뭐 빠른 시간 내에 팔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정말 가치가 있는 네. 오래 보유할 만한 그런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텐데 네. 단기 변동성에 의존해 가지고 뭔가 하려면 네. 약간 좀 위험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많이 유입되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그 삼성전자잖아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 말고도 우량주가 많거든요. 우량주가 많은데 좀 그쪽은 그런데 그 삼성전자는 가격이 아쉽게도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많이 안 떨어져서 충분히 이 정도면 매력적인 가격은 맞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제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면 뭐 보유할 정도의 가격은 돼.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격은 삼성전자는 아직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쌀 때 샀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서로 가격을 올리면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 모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우량주, 예, 또 다른 좋은 주식 좋고 안전하고 코로나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돼도 결코 손실이 많지 않은 그런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분산해서 싼 가격으로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는 게 삼성전자밖에 네. 없으니까 아마 네. 몰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삼성전자보다 더 뛰어난 어떤 가치와 어떤 네. 그 있는 그런 주식들을 아마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주식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보다 뭐 좋은 주식인데 가격이 많이 싸진 가치가 더 좋은 가치 대비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잘 사시면 아마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삼성전자보다 더 그 가치 대비 가격의 그 뭐랄까 가격 대비 가치가 더 좋은 네. 그런 기업들은 어떤 쪽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물론 그 제 방식으로 네. 계산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주식이고 과거 제 저서에도 그때 2008년도 말경에 죄송합니다. 2018년 말경에 그때 2018년 여름에 저서를 적을 때 삼성전자가 4만 원 이하면 충분히 적극 매수할 가격이 된다라는 그런 저서의 그
그 적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4만 원 이하까지 갔었거든요. 그 몇 개월 뒤에. 그렇지만 지금의 가격은 뭐 좀 조금 적극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가격인데 지금 제 계산으로 적극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싸면서도 좀 안전한 그러면서도 우량 주고 이런 게 어떤 주식 쪽인가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통신주가 있더라고요. 통신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실적이 상관이 없죠. 예.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지금 되니까. 보면 재택근무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통신에 관한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쪽의 캐파를 많이 필요할 거고 이렇게 자꾸 코로나 위기가 진행이 될수록 더 오히려 수혜를 입는 그런 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한 그런 종목도 있고 그러면서도 대형주이고 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상당히 그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그런 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그러네. 내가 생각을 내수주 하고 소위. 있습니다. 예. 내수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신주 내수주죠. 예, 예, 내수주죠. 내수주인데 조금 일반 소비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기 등락에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 또 방어력이 높은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혹시 또 다른 어떤 뭐 긍정적인 업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가치 투자자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냐. 내가 매수할 만큼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충분히 가격 매력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업종이 지금은 웬만하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얼만큼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큼 이 위기가 우리 생각 외로 더 많이 오래 간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지 않을 그런 업종을 제가 많이 그런 업종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장지 그 뭐죠? 요즘 박스 만드는 예, 그런 회사가 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니까 그렇죠. 배달, 지금 택배하고 택배. 난리 났잖아요. 요즘 아마 그런 박스 만드는 그리고 박스 안에 그 골판지죠. 예, 골판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공장이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재미없는 거죠. 재미가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회사인데 가격이 이것도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이거는 가치의 변동 없이 가치의 변동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거니까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주식의 기준,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기 좋은 주의 그 주식의 기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싸야 되겠네요. 예, 싸면 삼키고 비싸면 뱉는다가 우리 가치 투자자들의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같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6개월 후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1년 전에는 같이 투자하기 안 좋았던 그런 주식이 1년 후에는 좋아질 수도 있는 좋아질 거고. 수도 있는 거죠. 싸졌다면. 그렇죠.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예. 그래서 그 가치 투자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같은 폭락장에는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측정을 하고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생겨날 때가 이런 폭락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네.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 기회가 그냥 이렇게 널리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위기는 과거 금융위기 그리고 뭐 IMF 때 그때의 위기와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교수님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아주 대형 펀드, 40조 규모의 어떤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네네. 펀드 매니저이자 그 회사 이제 부사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이제 일을 하셨는데, 네네. 이 펀드 매니저로서 이 펀드 자산을 투자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네.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말 뭐 이제 할 수 있겠죠. 현업이 아니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잘만 하면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많은 룰, 규정 그리고 어떤 상당히 투자하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들을 팔고 있는 기관들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되죠. 지금 팔 가격이 아닌데도 팔고 있죠. 알면서도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률하고 상관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들은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갈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100% 가까이 대부분 다 채워서 가는 게 그냥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 비중을 50%로 낮췄다가 뭐 어떨 때는 100%를 올렸다가 지금처럼 쌀 때는 100% 올렸다가 비쌀 때는 다시 50% 낮췄다가 이런 펀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 헤지 펀드는 그럴 수 있어도 일반적인 전통적인 펀드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100% 주식을 채워가면서 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그냥 그 폭락한 만큼 같이 펀드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오르면 올라가는 이런 식의 수익률 형태를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개인들은 부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뭐 또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여윳돈을 두고 있으라 위기가 올 때 그런 여윳돈으로 이런 가격이 많이 싸질 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공부해서 알게 된 투자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관 투자가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황금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제가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과 제 룰과 원칙과 다르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꽤 그러니까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 또 매도한다 해서 네. 약자가 외국인과 같이 똑같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판다기보다 여기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팔고 네. 싶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제 펀드에는 이제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때 그 네. 파는 기준이 네. 그 종목별로 이렇게 몇 프로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제일 잘 팔리기 쉬운 걸로 그냥 집중해서 팔아버리나요? 그는 펀드 매니저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율권인가요?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비중을 다 같이 줄이는 쪽으로 같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겠죠. 포트폴리오 그 비중은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어떤 거는 팔리고 어떤 거는 안 팔리고. 네. 그러면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요즘 삼성전자는 많이 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이런 위기 상황에 제가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그런 말씀하신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뭔가 어떤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파는 건 네. 가장 좋은, 잘 팔리기 좋은, 쉬운, 네. 우량한 자산을 먼저 파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우리 개미들이 많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우량주들은 같이 다른 우량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주식들하고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적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판다 해도 예. 여기에는 매수세가 많으니까 가격이 유지되면서 좋은 가격에 팔리는데 예. 이쪽은 인기가 별로 없으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그런 쪽을 지금 노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래서 아까 하신 생각입니다. 말씀이 네. 많은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려서 예. 그냥 적정한 가격에 잘 팔리는 것보다는 네. 정말 괜찮은데 네. 매수세가 인기가 별로 없어서 아주 싸게 떨어진 네.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그 펀드 매니저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 기업 환경을 이해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네. 역시 그 현장에서 근데 또 하나 이제 40조 운영하셨던 규모가 뭐 40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그럼 이렇게 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양이 엄청 클 텐데 그거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겠네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되든. 근데 제 40조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사실 채권 자산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매매를 하는 게 지금 그 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 그래서 사실 우리 국내 펀드 중에서는 그런 펀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해외 지금 펀드에서 지금 대량 환매가 일어나면 상당 부분 굉장히 큰 그렇죠. 펀드니까 거기에서 지금 매도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큰 규모의 펀드에서 어떤 그 유동성을 위해서 그 주식 종목들을 매도할 때는 상당히 시장이 큰 충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서 교수님은 뭐 쓰신 책들도 그렇고 네. 개인 소신도 이제 개인들은 가치 투자를 지향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예. 일단 왜 개미가 가치 투자를 해야지만 네.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 마음이. 예, 돈을 잃도록 우리 뇌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0.1%의 그 고수가 아니면 그 가격 등락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돈을 잃는 사람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우리 심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원칙에 맞게 매매하는 방식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딜링을 굉장히 잘하는 아주 그 타고난 그런 분이라면 뭐 그런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가격 등락을 이용한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은 아쉽게도 0.1%를 제외한 99.9%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인은 증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유는 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네. 한 발 빠른 정보, 그 다음에 네. 공매도,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불리한 시장에서 개인은 네.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그 주식 투자의 신, 그분의 책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패가 망신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10계명을 적어 놓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떤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정보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건데, 기관 투자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할 경우는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하물며 그 기관 투자가들보다 더 나중에 정보를 얻는 개인 투자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관들은 정보를 먼저 알기 때문에 유리해. 그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그 투자하는 방식이 왜 투자했어? 그러면 여기
곧 뭐 뉴스가 있어, 소재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아주 쉽게 많이 하잖아요. 누가 얘기했는데 비밀인데 이거 곧 뭐 터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믿으면 안 되겠네요. 네, 예전에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어떤 주식에 제가 발을 담궜다가 실패했냐면요. 뭐 어떤 캔이 있는데 맥주 캔이 있으면 캔을 탁 따면 그 자동으로 칠링이 된대요. 시원해지는 그런 캔을 만들어낸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1998년, 99년.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미래와 사람인가? 뭐 하여튼 그런. 네, 많이 있었어요. 그 캔 지금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기에 들어온 정보는 정말 이거는 길을 막고 이거를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기업을 분석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정보는 필요하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뭘로 돈 벌고 뭐 하여튼 어떤 일을 하는지 계획은 뭔지. 네, 정보는 필요가 없지만은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얘기를 하자면 그 식당이 어떤 맛을 내고 있고, 이 맛은 정말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들 찾는 맛일까? 아니면 정말 조미료를 안 쓰고 그 주인의 손맛으로 만드는 맛일까? 이런 기본적인 그 기업의 본질,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면 알 수 있을수록 매매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은 정말 제대로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식당이 불이 나도 나중에 다른 데서 장사를 해도 손님들이 많을 거야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식당 주식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거를 매입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식당의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이 식당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 가격과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그 지식을 얻는 루트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기업에서 내놓는 공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사업 보고서인가요? 뭐 분기마다 발표하는 그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위 찌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각각의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 이 정보들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활용을 해야 될까요? 투자하는데. 저는 찌라시는 안 본 지 오래됐고요. 아예 안 보시고? 네, 안 보고요. 그냥 그 기업을 안다는 거는 그 영업 보고서, 재무제표 이런 거를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그렇지만 그거를 속속히 하나하나 한 항목씩 따져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이익의 추이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 구조가 이 손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 이런 그 전반적인 그런 상식 수준의 그런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면 충분히 그 기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 기업의 과거를 봄으로 해서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채권성 주식에만 투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 333, 444, 555라는 식으로 그 이익이 움직여온 회사의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쉽겠죠. 333, 444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문제가 과거에 마이너스 10, 20, 그 이익이 20, 그리고 뭐 마이너스 30 갔다가 50. 그래 평균은 10이에요. 이런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하지만 과거 3, 4, 3, 4, 3, 4, 3, 4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꽤 쉽죠. 미래도 3, 4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주식이겠다. 이거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오래전부터 저는 채권성 주식으로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의 과거를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창립 이후 바로 이유는 뭐 확실치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ROE가 10%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미래에도 ROE가 10% 이하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선택해서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럼 그거는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사업 보고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네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나올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전전분기에 대비해서 현재는 어떤지, 네네. 영업이익을 주로 보나요? 아니면 저는 그냥 순이익만 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나왔는데 좀 과거의 흐름과 좀 다른 순이익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그 이유가 이게 또 구조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이벤트성인가 자산을 판다든지 해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 가능한 수치다. 아니면 이거는 일시적인 수치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석인 거죠.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의 이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 기업을 선별하고 계속 보유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우리 소위 테마주라는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테마주의 특징을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 터라 뭐 이렇다더라 뭐 하는 식의 카더라 뉴스가 막 나와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네. 기대치에 된 것들이.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신문에 나온 건데 믿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뉴스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정보하고 똑같이 길을 닫습니다. 가치 투자자들. 찌라시 뉴스 그런 것처럼. 예.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 제가 그때는 장외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할 때인데 장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산다는 그런 원칙도 있지만은 이 정도 가격 이상이면 비싸기 때문에 이제 판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컨대 2만 원부터 팔기 시작한다면 그게 또 팔면 또 2만 5천 원. 그럼 이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 가치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네. 그 분할 매도 2만 5천 원, 또 3만 원 매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3만 원 돼서 뭐 다 팔았어요. 예컨대. 다 팔았는데 그게 뭐 4만 원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와, 이게 갑자기 왜 4만 원까지 올라가지? 라고 궁금했지만은 뭐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구한테. 야, 그 종목 아직 가지고 있어? 아니, 나 다 팔았는데. 야, 그 종목, 그 모회사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 모회사와 합병한대. 야, 사람들 정보가 정말 빠르구나. 나는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기관 투자자인데. 아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장외 주식은 규정상 우리가 그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 뭐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게 있어도 기관 투자 입장이니까. 뭐 정보가 제기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어느 순간 친구를 통해서 알았죠. 네. 합병 발표가 났어. 사람들이 참 빠르구나 이런 정보에. 그러니까 이 가격에 샀지 하고 좀 속이 쓰리더라고요. 네. 예, 속이 쓰리는데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그 종목 아직 가지고 있어? 다 팔았어. 다시 그만 얘기해. 이러니까 배 아픈데. 그치, 예, 그 친구가. 그런데 그 합병 비율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 한 주당 뭐 몇 주 이렇게 바꿔주는 그 교환 비율과 그리고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네. 그 나중에 합병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얼마권 현금으로 주는 그 가격이 최초 제가 팔기 시작한 가격 뭐 예컨대 2만 원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권 가격이 결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고 야, 이 회사가 저 큰 회사하고 합병한대, 저 몇백만 원짜리 회사하고 합병한대라고 그런 정보를
보고 그냥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한 사람은 4만 원에 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가치를 따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거는 2만 원 이상은 별로 좋은 가격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런 무리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 하고 그 원칙을 이제 세우고 한다면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네. 내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크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가끔 원칙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 묻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 생길 수 있잖아요. 매일 생기죠. 매일 생기나요? 항상 생기고요. 매일 생기고 그런 심리를 사실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이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상 상식에 대해서 만물의 상식에 대해서 잘 깨닫고 알고 있으면 훨씬 그런 게 유리한 거고요. 이번에도 지금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클 때 저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지만은 이 심리 때문에 또 원칙하고 조금 다르게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매매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잠깐 요금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딸내미 칠판이 나오는데요. 지금 가격은 이런 식으로 보통 흘러간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러면 가격이 지금 어느 순간 여기 있던 가격이 막 폭락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런 순간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맞지 않을까요? 지금 떨어지는 이거 정시 격언에 그런 게 있죠. 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한다. 라는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바닥을 확인하고 뭐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가들 그 중에서도 대가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후에 상승 추세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때 매입을 하는 걸로 모멘텀 투자군요, 이게. 예, 하는 걸 그게 정석인 확인하라.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모멘텀 투자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진바닥 확인하고 이제 상승 추세구나 하면서 여기서 사죠. 그렇죠. 좀 높은 가격에 사네요. 네, 그런 그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어느 순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거든요. 원칙이 삼성전자가 4만 원 이하가 가면 나는 매입을 시작한다는 원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계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이때 내 심리는 공포스럽지만은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발을 담궈야 돼요. 이때 사지 못하는 사람은 이때도 못 사고 이때도 못 사고 이때도 못 사요. 그게 사람의 또 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을 담궈요. 그 다음에 또 가치 투자자들의 격언이 있는데요. 물타기는 하는 게 맞나요? 하지 않는 게 맞나요? 물타기는 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손절을 하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오히려 팔라고. 네, 근데 그것도 모멘텀 투자가들을 위한 격언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물타기하라. 결국 분할 매수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를 원칙으로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도 남들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떨어지니까 칼날을 잡기 시작하고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했는데 사실 이 제 원칙대로라면 요때 투자하는 거랑 요때 투자하는 것보다 요때 투자하는 게 같거나 더 커야 돼요. 같거나 더 큰 자금을 해야 되는데 이때 투자했어요. 네. 이때 투자하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네. 규모가 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자꾸 주는군요.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지만 사실은 더 키워 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이 공포심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제 원칙을 결국 좀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지나가 보니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아마 답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네. 분할 매수를 할 때 뭐 이 비율을 보통 네. 어떻게 정하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50% 팔고 뭐 50%, 30%, 30%, 30%뭐 다 틀리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기 본인의 성향.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분할을 해서 사야 된다는 거는 이 모든 가격은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훨씬 더 빠지거나 생각지 못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뭐 10 매일매일 10 하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큰 틀에서 그냥 30% 또 한 번 더 3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분명한 거는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할수록 적어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 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매도 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도 시에도 어떤 가격 이상이 가면 분할 매도를 하게 되는 건데 아까 제가 그랬죠. 뭐 2만 원일 때 팔았다가 2만 5천 원일 때 팔았다가 3만 원일 때는 이제 다 팔고 근데 그 이상 올라가니까 팔 게 없더라. 뭐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가격의 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조금 경험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수를 할 때는 이 저평가가 됐는데 요 기간은 매도할 때 요 기간보다 사실 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를 할 때는 조금 긴 호흡을 하고요. 그래서 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팔 때는 조금 빨리 하는 게 매수할 때보다는 따닥 하는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게 경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틀에 한 번씩 산다고 하면 네네. 3일에 한 번씩 산다고 하면 네네. 이거는 매일 팔든가 아니면 정말 네. 그렇죠. 조금 더 빠른 호흡으로 빠른 매도하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매일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것보다 가격이죠. 가격이 하루에도 그럼 몇 번이 살 수도 있는 거네요. 하루에 오늘은 이 정도 가격에 샀다가 다시 올라가. 다시 이거 올라가. 그러면 안 사는 거죠. 내 원칙은. 하지만 이거보다 더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물타기를 하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 물타기 혹은 이제 첫 번째 그 분할 매수 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안 사는 거군요. 네. 올라가면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원칙을 잘 지키는 분들은 가격이 다시 여기 계속 이렇게 사다가 턴을 이때도 계속 집요하게 매입을 하는 게 사실은 고수들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턴했다고 해서 네. 이제 수익률이 조금씩 이제 불어난다 그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네. 1,000원에 산 거를 1,100원에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거군요. 그렇죠. 예. 확실히 그 투자에 성공하는 그 투자자들의 그 원칙을 보면은 정말 자기 심리를 이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가치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지금 시장과 싸운다기보다는 제 마음, 심리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매를 할 때 너무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유도리를 주는 내 심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또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담스러운 방식 있잖아요. 무조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사기로 했어. 100만 원 이렇게 사면서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서 좀 덜 빠진 종목 그리고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과 가치의 관계가 뭐 덜 싼 종목 이런 종목을 한 50 정도를 매도를 하고 뭐 150을 사서 순매수를 100으로 맞춘다든지 약간의 매도와 매수를 하면서 교체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술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 기술은 오로지 내 마음이
굉장히 헐편해지거든요. 예. 내가 무조건 사는데 계속 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그래도 좀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계속 가격이 빠지는 게 마음은 좀 편해요. 공포에서 조금 총량은 예. 그대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예, 좀 그래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격언들 혹은 그 원칙들이 네. 말씀하신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방식들이 서로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구나. 네. 저도 사실은 이 진바다 확인하고 상승턴에서 매입하는 게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네. 그 맞는 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은 그걸 지향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가치 투자자는 가치 투자자들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미 떨어질 때 늦었죠. 잡아야 되는 예.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해야 되는 그 원칙들이 달라지는 거군요. 원칙도 다르고 매매 타이밍도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서 그 증권 방송을 이제 많이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주 보는 분들이. 네. 근데 사실 증권 방송을 보면은 매번 이제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종목이 좋고 뭐 뉴스에 따라서 이게 낮고 계속 이제 변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뭐 목표가 얼마 얘기하고 네. 가치 투자하는 분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권 시황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그 가치와 연동된 그 가격을 전망하는 거는 정말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적중 확률이 낮고요. 근데 자꾸 가격을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매를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경험이 지금 제 심리가 공포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죠. 2008년도에 제가 그때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그런 책을 쓰고 처음으로 강의를 할 때였어요. 그게 2008년 12월이었는데 그 강의장에서 제 원칙으로는 그 당시 주가가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2000포인트에 있던 주식 가격이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강의를 할 때 그런데 제 방식과 원칙으로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을 따라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소주 한 잔 사주세요. 그렇게 강의를 한 기억이 첫 강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왜 공포스러웠나 하면요. 파워블로그가 있었어요. 미네르바라고 하는 유명 파워블로그가 주가가 500까지 간다. 그것도 그랬었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보면 와 이분은 그냥 보통 전문가가 아니었죠. 엄청난 그 논리와 해박한 지식으로 주가가 이때까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500 갈 것이다 하고 그 글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는 그리고 저같이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틀린 전망을 하는 경우가 더 논리정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수치도 어떤 통계나 수치도 맞아 떨어지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틀린 전망일수록 그런 식으로 그것을 더 꾸미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결코 그 정권방송 지금도 정권방송에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팔아야 된다라는 분이 계실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을 그냥 듣고 참조는 하되 그거를 따라서 그대로 누구를 따라서 그대로 매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하는 기준은 항상 내가 측정한 가치와 지금 현재의 가격
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권 방송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할 때 하되 뭐 그런 방송들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네. 사실 다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뭘 맞아 다 돌팔이들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들으면 뭔가 위안이 되고 네. 또 뭔가 네. 희망도 생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심리일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는 이미 자기가 정한 어떤 그런 원칙들에 따라서 가치를 이제 네. 지향하는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럼 이제 계속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불조심하라고 하면서 불장난하면서 자꾸 불조심하라고 해봐야 네. 불조심하려면 아예 불장난을 안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어떤 긴 안목 하에서의 어떤 매도 시점이 있다고 하면 네. 매일 우리가 HTS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은 제 같은 경우는 거의 평소에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지만은 주식 가격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처럼 가격의 움직임이 클 때 이때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가격을 체크를 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평소에는 가격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치 투자를 이렇게 지향한다고 하면 네. 뭐 HTS 볼 필요도 없고 네. 또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가격 전망하는 네. 그런 방송을 왜 보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가격 전망을 하는 방송 중에서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 분석이죠. 예, 차트 분석하고. 예. 저도 사실은 한 20년 전에는 차트 분석에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끼 펀드 매니저였는데 펀드를 그 차트 분석을 통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펀드를 아마 국내 최초로 그 시스템 트레이딩 펀드를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규모가 한 1,000억이었는데 제가 그 차트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외국에서 구입을 해서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성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충분히 수익률이 많이 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펀드를 만들어서 매매를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펀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신호가 나더라고요. 네. 매수 신호가 나는데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매도 신호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매수 신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샀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면서 계속 제 펀드 재산은 조금씩 까이는 거예요. 원래 기준가가 1,000원인데 999원, 995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안 해. 제 마음은 그때 약간 이쪽이었거든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그리고 또 이것도 신호도 보니까 이쪽으로 날 것 같아 다시 좀. 그러면 요렇게 하면 돈 좀 조금만 기다리면 돈 좀 아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고객분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트레이드, 그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맞아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돈을 잃는 걸 아니까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매수 신호 나면 이런 모양일 때는 사고 이런 모양일 때는 파세요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판단보다는 이 그림을 믿으세요라는 거지만은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그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둘째 딸한테 야 빨간색 나면 사고 파란색 나면 무조건 팔아 이렇게 하면 아마 성공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죠. 뭔가 하면 컴퓨터에다가 그게 시스템 트레이딩이죠.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놓고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면 매수하고 매도 신호하면 매도하게 이렇게 시켜놨더니 어느 순간 일제히 매도 신호가 나면서 그 컴퓨터들이 주식 자산들을 엄청나게 팔아들기 시작했죠. 월요일만 되면. 예. 블랙 먼데이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의 시세를 분석한 후에 그 컴퓨터들이 월요일만 되면 매도를 막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때 빠졌었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한테 이런 차트 내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시켜도 또 실패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영상들 보면은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가치 네.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의 네. 그 하소연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네. 잘 버티다가 네. 공포를 잘 이기고 버티다가 결국 그냥 팔았는데 네. 팔고 났더니 올라가더라. 이제 못 사잖아요. 추격 매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을 못 버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자꾸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정말 천 찍을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원칙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런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심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을. 네. 그러면 그런 심리를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근데 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증권 방송을 너무 자주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책을 보는데, 책을. 훌륭한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이나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아니면 뭐 다른 훌륭하신 분들의 책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치 투자자가 좀 피해야 하는 습관 혹은 어떤 그 라이프 패턴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딱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많은 그 심리들은 행동 경제학에서도 많이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그저껜가 한번 제가 제 책을 네. 그 블로그에 입력을 해봤어요. 누가 서평이 있나 하면서 그 서평 보니까 어떤 누가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매매 일지를 블로그에다가 올리면서 그런데 오늘 읽은 책으로 이제 제 책을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의 그 심리나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이분은 그 완전 100% 고수는 아니라도 이미 이제 고수 수준으로 거의 올라서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낀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네네.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네, 이분이 굿 리스너라는 필명을 가지셨네요. 블로그에 일기같이 쓰셨어요. 그런데 생각 메모에 어떻게 쓰셨나 하면요. 주식 투자를 한 이래로 이렇게 스펙터클한 달은 처음인 것 같다. 좌절, 공포, 안도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다 겪은 것 같다. 하락을 온몸으로 때려 맞으면서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책도 더 열심히 보고 레포트도 읽고 동영상도 보면서 멘탈 수련을 했다. 하다가 순식간에 반토막 가까이 나는 계좌를 보면서 처음엔 공포가 엄습했지만 이내 평소 공부했던 기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서 공포가 탐욕으로 바뀌면서 영끌해서 샀다. 영끌해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끌해서 샀다. 본업도 반토막 나면서 여러모로 너무 힘든 달이었지만 이 또한 나중에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 정신 승리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아쉬웠던 점을 이분이 적고 있는데요. 아쉬웠던 점이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아까 저도 약간 원칙을 위배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아쉬웠던 점은 여유 현금을 너무 이르게 소진한 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 하락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하락장에서 내가 보유한 기업의 확신도가 테스트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하락장 때 불안한 기업과 전혀 불안하지 않은 기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네요. 그리고 평소 기업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 느낌 그래야 이런 장에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이런 장에서는 그런 불안한 여러 가지 심리들을 이기고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이게 망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예. 이거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내가 어떤 탐욕,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한 기업이라면 망할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위기에. 네네. 그러나 우량한 기업이라면 네.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평소에 종목 선택 자체가 틀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마음 편한 기업과 마음 편하지 않은 기업이 구분이 가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다 같이 떨어졌어. 그러면 누가 저한테 요즘 많이 묻더라고요. 야,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실패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 편한 종목으로 지금 갈아탔어요. 그것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불안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네. 위기에서도 망하지 않을 기업을 평소에 사놓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사실은 또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요. 예.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는 아무도 예견 못 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가 올지 그렇죠. 몰랐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은 사실, 어떤 항공사 주가도 많이 하락했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 다시 그런 위험을 포함한 기업의 가치들을 다시 재평가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편해 보는 것도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스크 가격은 똑같이 떨어졌지만 이번 이 네. 코로나 같은 리스크에 더 취약한 이런 네. 걸 가지고 있다면 이걸 더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좀 그런 걸로 바꿔타는 조금 것도. 바꿔타는 게 마음은 편하겠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가치 투자를 한다면 그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 룰을 만드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심리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네. 그러한 라이프 패턴, 네. 이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네. 그런 거는 평소에 계속 수련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심리가 흔들릴 만한 환경에 네. 빠지면 안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나 돈 없는데 뭐 여유 현금 그런 게 없고 지금 돈은 없는데 그러면 이거 빚내서라도 사야 돼? 예. 예, 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빚을 내서 예. 이제 저금리니까 네. 뭐 마이너스 통장이 됐든 뭐가 됐든 대출 받아서 네. 우량주 사면 되잖아.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상식적으로 너무 무리하면 좋지 않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그 책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긴급한 투자를 위해 차입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원칙 8인데요. 제 네. 원칙에. 긴급한 투자를 위해 차입을 할 수 있다. 차입의 한도는 향후 1년간 나에게 생기는 현금 흐름 총액을 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저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차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되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그러면 연봉이면 연봉,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당이면 배당. 그래서 배당이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럴 때 좋아요. 곧 지금 보통 4월 달에 배당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당한 현금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앞으로 한 100원 나올 것 같고 연봉이 100원이다. 그러면 한 200원 정도까지는 차입을 해서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전체 제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네. 차입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규모의 자금은 이거는 내 노동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안에 차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복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뭐 7%, 8% 연리 뭐 수익 얘기하면 상한가만 때리면 30%인데 네. 이런 그런 걸 막 빠르게 네.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찾다 보니까 위험한 네. 그 주식을 선택하게 되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네. 그런 걸 피하려면은 이제 이런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연리 세계적인 고수들의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대신 그게 쌓이면은 복리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잘 와닿진 않거든요. 이 복리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복리를 이렇게 저는 책에도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은 그 워렌 버핏을 비롯한 대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 마음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 마음에는 안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라는 거는요, 그 5%로 20년 투자하는 거하고 10%로 20년 투자하는 거, 1년 동안은 5% 차이지만은 20년, 10년 뒤의 차이는 굉장히 거대해지거든요. 어마어마해지고.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는,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고, 오래 살아서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주식을 투자했는데 지금 90이니까 80년 동안 투자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매년, 그때 돈 조금을 매년 10% 정도의 수익률로 투자를 했다 해도 지금 8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복리의 힘은 오랜 장기 투자를 할 경우 같은 작은 1%의 차이라도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내는 게 그 복리 투자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평균 수명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 100세 네, 시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30세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간의 수익보다도 앞으로 한 50년 동안 지금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50년 동안 그 1%의 복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복리를 생각한 복리 수익률을 생각한 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복리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채권성 주식을 투자를 한다 할 때 이 하는 방식이 복리로 이거는 몇 프로짜리 주식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채권처럼 네. 뭐 채권 5%짜리 채권, 6%짜리 채권이 있으면 같은 등급이라면 6%짜리 채권을 사겠죠. 예금 3%짜리 예금 4%짜리 예금이 있으면 4%짜리 예금을 가입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그 가치를 계산해서 이거는 10%짜리 주식, 이거는 12%짜리 주식,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12%짜리 주식을 사고, 아니면 15%짜리 주식을 사고, 10%짜리 주식을 파는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채권성 주식 가치 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10%와 15%가 지금 5%밖에 차이가 1년은 5%지만은 이게 주식은 그 만기가 없잖아요. 굉장히 오래 보유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10%와 15%의 가치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미래 가치는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야지 그만큼 차이를 내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짜리 주식이 있고 15%짜리 주식이 있으면 자금이 유입될 때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15%짜리로 돈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시장이 막 등락을 거듭하면서 15%짜리 주식은 12%짜리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래서 10%짜리는 좀 자금이 빠지면서 12%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네. 내가 처음 샀을 때 A라는 주식은 15%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어서 이제 샀고 미래 15%의 그 수익이 미래에 미래에 보일 것 오랫동안 같은. 예, 나올. 그리고 이쪽은 10%였어요. B는. 네네,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두 네. 달이 지났는데 이쪽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러면 내 목표가 대비해 가지고 아, 이제 더 상승할 폭이 한 10% 남았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샀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계속 계산을 해 나가는 건가요? 계속 계산해야 돼요. 아, 계속 현재 가격이 기준으로. 바뀌면서 뭐 가치가 달라지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네. 가격이 10,000원인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1,000원의 이익을 매년 1,000원의 이익을 계속 내는 그런 그 복리로 그러니까 1,000원이지만 다음 해에는 뭐 1,1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 1,000원 꾸준한 복리 1,000원의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 그럼 10%잖아요. 10,000원에 1,000원이니까 10%의 수익을 내는 건데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5,000원인데 이 기업이 향후에 내는 이익이 계속 1,000원을 유지한다라면 이 기업은 5,000원에 1,000원이니까 20%짜리 그렇죠.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계산을 수시로 계속 가격이 바뀔 때 아니면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뀔 때 계속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기업이 앞으로도 1,000원씩을 계속 그 이익을 낼 것인가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한 1,000원씩은 어려울 것 같아. 평균적으로 한 800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이제는. 그런데 가격은 또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5,000원에서 이제 800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16%짜리 주식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그 이익이 낮아지는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점으로 계산해야겠네요. 투자한 시점이 그렇죠. 아니라. 계속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측정을 가격의 변동과 꾸준한 그런 성과를 내는 기업을 선택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치의 변동도 계속 미래 가치의 변동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그 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여기서 가장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는 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소위 목표가라고 설정하는 목표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대치. 그 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하니까 네네. 기준이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은 싼 것 같아서 사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이걸 적정한 가치에 왔다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가.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분이 참 많거든요. 네. 예, 조금 각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신랑감의 경제력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경제력을 평가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신랑감의 연봉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연봉을 보기에 앞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그 직업이 연봉이 뭐 1억인 사람도 있고 5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 한데 1억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봉은 많은데 내년에도 이게 계약직이라서 내년에도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인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가치가 미래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충분히 측정 가능하죠. 이렇게 측정 가능한 신랑감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가치 투자예요. 미래 가치를 미래에 이 사람이 돈을 그동안 얼마를 벌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는 주식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신랑감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미래가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연봉이에요. 그거는 기업으로 보자면 그 기업의 수익 가치예요.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랑의 그 경제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신랑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 자산을 얼마 보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집하고 집이 20억짜리가 있고 그런데 한 10억 부채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은 한 10억이 돼요. 라는 분도 있고 저는 한 푼도 없어요. 빵이에요. 저는 빚만 2억 빚만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업의 자산 가치와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순자산 가치라고도 하고 청산 가치라고도 하고요. 북밸류라고도 하고 하는 이 자산 가치인데요. 이 두 가지 수익 가치, 그러니까 신랑으로 보자면 연봉, 그리고 신랑이 보유한 재산, 이 두 가지를 혼재한 종합적인 그 경제력,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봉이 1억이고, 그런데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 빵인 그런 신랑이 있어요. 신랑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봉이 5천이고,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에요. 경제적 가치가 누가 더 높은 거죠? 1억. 예, 1억 높을까요? 그분이 높을까요? 예. 아니면 지금 이미 10억을 가지고 있고. 이미 10억을 가지고 있는. 이미 10억을 가지고 있고 5천만 원씩. 앞으로 연봉은 좀 이 사람보다 작아요. 이자가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치, 좀 애매하죠. 이 둘 중에 뭐가 나을까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연봉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PE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익. 그거를 문제 보면 되는 그거를 거. 많이 보는 게 그 연봉을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재산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PBR, 자산 가치. 맞습니다. 요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이거는 알겠는데,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섞어서 네.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여기서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계산을 하는 방식이 가치 투자인데요. 우리 칠판의 힘을 빌릴까요? 칠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원칙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네. PER과 PBR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근데 막상 그걸 활용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 그 가치를 계산하는지, 네. 도출하는지가 이제 잘 헷갈리는 거죠. 그 방식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고요. 그거는 신랑감을 택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고, 그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명확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그 기준을 지키는,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가장 우리 기본적인 교수님이 네네. 사용하시는 방법. 네. 그 가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방식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거를 이제 책에도 서술을 하고 있고, 꼭 책을 안 보더라도, 제 이름과, 주식,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 그 방식들이 상세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기본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주식 한 주에 아까 재산이 만 원이에요. PBR이. 이거는 BPS라고 해요. BPS. 예, BPS라고 해서 북밸류 퍼 쉐어죠. 한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네. 아까 이게 신랑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그거와 같은 거죠. 근데 한 주당 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기업. 그 다음에 2번 기업은 2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당 가치가, 네. BPS가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매년 1,000원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매년 500원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이건 복리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아니면 이게 이 중에 100% 다 배당으로 해줄지 아니면 뭐 유보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좀 계산을 간편하기 위해서 그냥 10% 순자산의 10%를 내고 5%를 내는 이익을 내는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 순자산 가치는 똑같아요. 이거는 10,000원, 이거는 20,000원. 그 재산 청산하면
딱 요 재산이 나온 거는 변함이 없어요. 수익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거를 구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그 상법, 정려세법, 상속세법 거기에는 그 세법이죠. 그 세법에는 이거를 구하는 방식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10%로 할인하라 해요. 그래서 1,000원을 10%로 할인하면 이거는 10,000원의 가치를 가져요. 1,000원을 이게 10%로 그러니까 우리 할인하면. 순이익 EPS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0원을 매년 1,000원을 내는 1,000원의 이익을 내는 것의 가치를 구하는데 10%로 할인을 해서 가치를 구하면 이거는 수익 가치가 10,000원이야.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산 가치 10,000원, 수익 가치 10,000원인 회사가 되는 거죠. 아, EPS는 한 주당인 거고, 그러니까 전체 회사의 예, 요게 발생하는 EPS. 수익. 예, 요게 EPS. 요게 EPS. earning per share 해서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요거는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사람 투자자마다 이거는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10%는 말이 안 돼. 나는 이거를 8%로 할인해서 가치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러면 8,000원이 되는 거네요? 적정 가치는? 아니죠. 한 1,000원 나누기 8%니까 더 이게 낮을수록 할인율이 낮을수록 가치는 수익 가치는 높아지죠. 거니까. 예. 12,000원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계산도 편하니까 10%로 해볼게요. 뭐 저도 그냥 10%로 해요. 예. 그래서 10,000원 이거는 자산 가치가 10,000원, 수익 가치가 10,000원인 회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는 자산 가치는 20,000원이지만 이거는 수익 가치를 10%로 할인하면 얼마가 될까요? 수익 가치가 5,000원짜리 회사가 되죠. 네. 수익으로만 따지면 이 회사의 가치는 5,000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두 회사의 경제력은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두 개를 융합해서 혼재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랑을 결정할 때와 똑같이요. 그런데 이거를 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자산 가치를 2로 하고요. 수익 가치를 3으로 해요. 2대 3으로 이거를 조금 더 가치를 더해서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똑같이 해요. 그냥 1대1로. 1대1로 그냥 그 평균치를 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법은 수익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자산 가치도 수익 가치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자산 가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연봉보다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데 재산이 중요하죠. 네, 요걸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저는 요걸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10,000원과 10,000원의 평균. 그래서 이거는 평균 가치는 10,000원이 됩니다. 이거와 평균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 20,000원이라는 자산 가치와 5,000원이라는 수익 가치를 해서 요거의 평균 1대1로 하니까 12,500원이죠. 12,500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1번 회사는 10,000원짜리 회사, 그리고 2번 회사는 12,500원짜리 회사로 가치를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하는데? 하면 그것도 원칙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정해진 이 가치보다 30% 싸게 가격이 형성됐을 때 매입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50% 싸진다면 그때는 또 더 많이 살 거야. 뭐 이런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가치 투자다. 그러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매수는 그렇게 하시고 싸게, 예. 매도는 그럼 요 가격 10,000원, 12,500원이 되면 매도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룰을 사람마다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도를 할 때는 보통 적정 가격에 오면 매도해. 아니면 적정 가격에 가까워지면 9,500원. 7,000원에 샀잖아요. 네. 7,000원에 샀는데 그때 계산, 갑자기 이 회사가 수익이 갑자기 좋아져서 2,000원이 돼요.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 2,000원이 나와. 이러면 이것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 이것도 똑같이 계속 1,000원을 내고 있다면 7,000원에 샀지만은 그냥 10,000원 가까이 오면 적정 가치가 오면 그냥 매도하는. 그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룰은. 나는 90%부터는 매도를 시작할 거야.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되니까 90%부터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적정 가치가 되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또 30% 할인돼 있는
한 30%싼 다른 다른 쪽으로. 주식을 투자를 그러면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한 경우에는 이제 네네. 다시는 이 주식을 쳐다보지 않나요? 아니요, 계속 보죠. 다시 계속 또 봐서 싸질 가격이 경우. 다시 싸지면 그거는 다시 매입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기별로 사업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번 분기에 5,000원이 될 수, 아니, 저 1,000원이었는데 500원, 뭐 700원으로 떨어진다든가, 네. 혹은 반대로 2,000원, 3,000원으로 상승을 해요. 네. 그러면 뭐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대로 처음에 가졌던 원칙대로 가나요?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거는 예. 그리고 이 500원이라는 거는 한 해에 1,000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신랑감을 볼 때 당신 지금 1억, 연봉이 1억이야? 그런데 앞으로 아까처럼 그냥 계약직일 경우 그런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빼버린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연봉이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 속도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들만 선별해서 이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아니고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 이익이 원칙. 꾸준한. 예, 이익이 꾸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수 뭐 소비주라든지 뭐 그 워렌 버핏이 옛날에 초콜릿 회사 뭐 코카콜라 이런 식 음식료 주로 내수 기술주 안 했죠. 예, 주로 수익이 꾸준한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대상으로 투자를 한 이유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다. 아, 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그냥 10년을 지금 내다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이렇게 1,000원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네네. 이렇게 1,000원이. 네. 근데 내년도, 또 네.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어떻게 예측을 하죠? 아, 올해 말고 내년도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의 어떤 이 네네. 순이익이라든가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향후 10년의 어떤 그 이익 이런 네. 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향후 10년 동안의 이익이 계속 이 정도 될 거야라고 계산을 어떻게 뽑냐는 거죠. 그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일단 그 기업이 이해하기 쉬운 기업일 경우, 그럴 경우, 그리고 그 업종을 잘 아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미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채권성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채권성 주식의 정의가 뭐냐 하면, 채권의 가치는 내가 10,000원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이렇게 복리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한 점으로 딱 나오죠. 원리금이 얼마 나와. 딱 이렇게 정해져요. 근데 지금 주식의 지금 이 사람 재산은 지금 10억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연봉 1억 갔다가 어떨 때는 뭐 백수가 됐다가 이런 분들의 미래 가치는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투자 대상에서 다 빼버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같은 그런 분들은 대략 이 사람이 미래의 가치가 대충 채권처럼 한 점에 가진 않지만은 대충 어느 정도쯤 갈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 같은 주식을 채권성 주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네. 뭐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요. 네.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래서 이걸 그냥 10,000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네네네. 근데 현재는 1,000원인데 네. 그러면 향후 10년을 예상을 해서 이거는 이 업종은 네. 변동 없이 이렇게 갈 거야라고 예. 생각하고 10년간은 1,000원일 거야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매년 요 정도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올해는 1,000원이지만 내년도는 1,200원이고 뭐 1,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토탈로 뽑나요? 그 평균치로 10년치에. 모든 그 주식은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는 게 맞아요. 감안하는 게 맞고요.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아까 저는 매년 1,000원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올해는 1,000원, 내년에는 1,100원, 그 다음 해는 1,210원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는 걸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워렌 버핏은 ROE만 본다. 그래, ROE가 계속 유지되는 기업만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ROE가 10%다라는 말은 10%라는 말은 내가 10,000원일 때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일 때 ROE가 리턴 온 에쿼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고요. 내가 내 재산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 10,000원일 때 첫 해에는 1,000원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 해는 1,1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엔 1,000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때 10%죠. 네. 근데 1,100원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순자산은 11,000원으로 올라가죠. 이 1,000원이 합쳐지니까. 네. 11,000원으로 가고 이 11,000원에서 또 10%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12,100원이죠. 이렇게 이걸 합쳐지면 12,100원인데 여기에서 1,210원, 1,210원의 이익이 나오면 이런 주식이 계속 10%의 ROE를 유지하는 이런 복리 효과를 가진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식일수록 이런 복리 효과가 미래 가치가 이렇게 훅 커지는 그런 복리 효과가 생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매입 시점에서는 이제 1,000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작년이 됐든 올해의 어떤 예상 수익이겠죠. 아니면 확정된 그 수익이 됐든. 네네. 그럼 현재 기준은 이 1,000원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건가요? 이거는 나중 복리 효과는 일단 나중으로 보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요. 네. 또 약간 다른 방식을 이용해요. 아까는 제가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방식을 쓴 거고요. 조금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시청자들이 다 지금 다 꺼버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예. 하고 일단 그 기준에서 네네. 마무리를 짓죠. 조금 더 다르게 계산하는 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1,000원의 수익, 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만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방식으로 하는 법을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는 ROE, 아까 보면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 ROE가 과거 10년 동안 7%를 계속 유지했어요. 네. ROE가 7%예요. 과거에도 7%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이 10,000원이에요. 미래에도 이 회사는 ROE가 계속 7%야. 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계속 7%였다면. 그러면 미래 10년 뒤에 이 재산이 얼마일까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7%로 계속 쌓이면 복리로 하면 약 2만 원이 돼요. 네, 사실은 7.2%인데 그냥 대충 할게요. 2만 원에 10년 뒤에는 이 만 원의 재산을 가진 주식이 2만 원의 재산을 가진 주식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네네. 이익이 회사에 계속 자본으로 이제 자산으로 남아 있고 네. 계속 그것이 활용되면서 네. 결국 이 재산이 결국 10년 후면 더블로 간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 방식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제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이렇게 예측한 미래의 가치와,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 같은 회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예측을 한 게 2만 원이에요. 네. 이 속도로 7%의 속도로 올라가서 이 2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10년 뒤에 이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격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현재의 가격을 하면 5,000원과 2만 원의 차이. 이거는 어디서 제가 힌트를 얻었나 하면 워렌 버핏이 내가 지불하는 것은 가격이고 내가 얻는 것은 가치다. 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고 하는 이 계산법으로, 그럼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이 계산법으로 이 회사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약 15%가 나와요.
4배니까 10년에 4배 정도면 약 15%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 2만 원 미래에는 한 2만 원의 재산이 될 거고 지금 가격이 5천 원이니까 요거는 한 15%짜리 주식이야라고 저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아,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하면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 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10년 후 가치를 산정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매년 몇 프로의 네. 수익률을 내줄 것이냐가 복리로 몇 프로인가를 판단하는 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5천 원에 지금 가격이 5천 원이고 지금 2만 원이면 15%짜리 주식이잖아요. 네. 기대 수익률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만 원으로 팍 올랐어요. 네. 그럴 경우는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2만 2만 원인데 만 원이면 이거는 7.2%구나. 이제 환경이 바뀐 거죠. 가격이 수익률이. 오르면 수익률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7.2%짜리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권성 주식들을 계속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5%짜리, 이거는 10%짜리, 이거는 15%짜리. 그렇다면 어느 순간 보니까 15%짜리 주식이 있네. 그거는 매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짜리는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항상 되겠죠.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 퍼센티지를 항상 보유하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예. 아, 네. 이렇게 이제 이 칠판이 상당히 유용하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아, 네. 아주 좋은 그 노하우로 이렇게 기꺼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보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식은 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채권성 주식 투자법이라고 해서. 네, 그렇군요. 예.